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식과 관련해서 해외 투자처와 관련된 그런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쓰신 김재욱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이제 작가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이제 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이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세안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또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라고 네, 네.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이 뭔가 이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그런 연합체에 속해 있는 10개의 국가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다양한 그런 인종과 그리고 성장 단계가 다들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뭐 싱가포르를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지금 1인당 소득은 5만 7천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이 6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 국가가 이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가 1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아래가 태국이 6천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 두 개 국가는 약간 중상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네. 일단 좀 시장 구조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이렇게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스크린으로 지금 보이실 텐데 이 중간층이 좀 넓네요. 중간층도 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단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호리병 모양을 취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신생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계속 신생아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향후에 인구 증가 속도도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베트남은 약간 정체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 선진국들이 지금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래쪽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출생률이 적어지면서 일단 뭐 시장 성장성은 있겠네요. 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의 그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조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양국을 좀 한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32.7만 원인데 이게 이제 환율을 제가 적용해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베트남은 21.2만 원, 21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베트남은 한국의 1993년도가 21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의 지금 현재 임금은 과거 한국의 1993년도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2000년도가 31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인도네시아는 20여 년 뒤처져 있고요. 임금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베트남은 이보다 7년 정도 더 뒤처진 27년이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 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그 자본시장은 어떻습니까? 자본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시가총액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 들어서 급격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2007년, 8년도에는 꼬꾸라지긴 했으나 이거 뭐 글로벌이 정확하게 모두가 같이 그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한국은 또 상장 종목 수 또한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 시점은
2007년도에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거래소가 통합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 나라인데 거래소가 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나 보죠? 맞습니다. 나눠져 있었고 그 이후로 시가총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 종목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긴 하나 한국처럼 급격한 증가를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발현이 되면 굉장히 그 증권시장에서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본시장 뭐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그게 이제 질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네. 혹은 숫자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것인지 뭐 좀 궁금하거든요. 네. 증권시장의 주요 지표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 가능하면 이렇게 좀 커서로 좀 이렇게 그럴까요? 움직이시면 그래야 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USD로 되어 있는데 한화로 치면은 약 1,500조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이미 1,50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에 반해서 500조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아직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트남은 여기는 이제 그 호치민 거래소만 나타낸 것인데 다른 거래소들도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따 또 소개를 하겠지만 모든 거래소를 합쳐서 한화로 약 2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도 절반 이하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보면 그 세계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것들을 보면은 베트남 네. 같은 경우는 투자 부적격의 네, 어떤 맞습니다.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사실 잘 모르고 투자를 하면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 S&P, 피치에서 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네. 요거 화살표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 단계씩 최근에 올라갔던 것을 표기한 그래요? 거고요.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표기가 됐죠. 왼쪽과 오른쪽이 투자 적격과 투자 부적격을 나누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또한 이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한 단계씩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6배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도 그런 성장성을 봤다라고 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증권계에서 표현하기를 이러한 나라들을 이머징 국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막 떠오르는 나라다 네. 해서. 하지만 어쨌건 이 베트남이나 이 인도네시아 역시 뭔가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실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장 가치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지표를 보게 되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PER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15가 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이 2.2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PER이 10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PBR은 또 1 이하라고 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 만년 저평가 국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성장국이기 때문에 고평가 지표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IT나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PER이 70, 80, 100 이렇게 가기도 하고 PBR이 15, 20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국가 또한 신흥성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하면 그런 기대치에 의해서 그런 수치들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PER이나 PBR 같은 경우가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더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여기에서 성장률이 훨씬 빠르고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거 가지고 따라가기에는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워렌 버핏이 만든 무슨 분석법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네. 워렌 버핏이 만든 그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국가를 네. 가격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2008년도, 7년도, 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2009년도에 들어서 이제는 바이할 때다라고 외쳤던 그 근거가 됐던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그 국가에서 이제 생산하는 총 생산을 GDP라고 하죠. 네네. 네, 그것을 기업에 매칭을 딱 시킨 겁니다. 그 나라의 전체 기업들의 총 생산을 국가의 총 생산이다라고 이제 매칭을 시킨 거고요. 그게 이제 분모로 양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가격을 기업의 시가총액 전체를 합한 거를 국가의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의 총생산 GDP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분모는 GDP가 들어가고요. 분자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넣게 되면 그게 국가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GDP 대비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이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계산법을 워렌 버핏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그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네. 계속 쭉 올라오고 있긴 하나, 아직도 50에서 60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보시다시피 90에서 100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한국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워렌 버핏이 만들었다니까 또 할 말이 없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러면 결국 이 지표를 봐서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이러한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융산업 시장이 아직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증권 계좌 수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은 2,700만 개가 넘어서 거의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162만 개.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네. 지금 2018년도에 40%가 증가해서 이 정도 수치인 거고요. 베트남도 220만 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증권 계좌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양 국가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수가 2억 7천만이고 베트남은 1억이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하면 이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머징 국가라는 표현을 들었던 그게 사실 수십 년 전서부터 기대감을 주면서 뭔가 가능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렇죠. 예, 대형 증권사들에서. 네. 근데 계속 좀 성장이 그 수십 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아까 그 질문 도중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전체 종합지수가 6배 올랐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600%인 거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도네시아보다 성장 단계가 낮습니다. 저는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쳐졌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베트남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베트남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성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베트남은 왜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장입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예. 베트남은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성장하려면 발전 단계상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국가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넘어가는 순간 자본시장에 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투자 부적격 시장에는 자본시장이 들어오기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 기준에서 이 정크 국가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향후에 다양한 자본이 들어올 때쯤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을 했었죠. 가치 투자 시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시가총액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시가총액 위주의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산업들에서 1등 종목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그 개별 종목에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증권거래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증권거래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또 나라마다 좀 문화가 다르니까 어떤 종류의 증권거래소가 있고 또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베트남 증권거래소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3개의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네. 그 첫 번째가 호치민 증권거래소,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런 증권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하노이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펌이라고 하는 이제 비상장 공개회사 증권거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하노이나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펌 거래소에 무조건 상장을 했다가 넘어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펌 거래소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립일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을 보시면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약 한화로 161조 원 정도로 가장 큽니다. 네. 이게 실제 메인 거래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코스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VN30이라는 지수입니다. 베트남의 30개 종목, 유동성이 높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VN30이라는 종목을 담고 있는 ETF를 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의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VN30 종목과 베트남 인덱스 펀드와의 일치율이 90%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규모가 10조 원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거래소의 기능들이 통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컴 거래소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업컴 거래소 소속 자체가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노이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역할이 퇴색되다 보니까 업컴 거래소를 지금은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의 규모 또한 한화로 46조 원 정도로 오히려 하노이 증권거래소보다 더 크게 되는 기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업컴 같은 경우는 뭐 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코넥스를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입이 그러니까 상장하기가 쉽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회사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좀 위험성이 리스크가 크지 않은가요? 당연히 리스크가 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컴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업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은 호치민으로 가더라도 상위 그룹입니다. 바로 상장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지금 업컴 시장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이 돼야 호치민이나 하노이 증권거래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거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무조건 바로 직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업컴을 불가능합니다. 지켜야지만 네. 6개월 이상 있어야지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대형 종목조차 여기에 상장을 해야 되는 구조고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물이 따뜻하고 좋은 거죠. 하노이보다 뭐 호치민보다는 못하지만 사실 그 조건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여기에 있더라도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따뜻한 물에서 머무르는 현상이 지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컴에 상장돼 있는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뭔가 찾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예. 그러면 그 거래소별 거래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접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베트남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거래 제도 중에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네, 우리가 중요한 것만. 직접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네,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 건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호치민 증권거래소는 거래 시간이 9시 15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9시 시장입니다. 9시와 9시 15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국가 모두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기준 시점이. 그래서 여기는 9시 15분이라고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11시 15분에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업컴은 11시에 오픈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거래 실제로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최소 매매단인데요. 한국과 같이 이렇게 한 주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 10주를 거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주씩 주문을 넣어야 되고요. 업컴은 100주가 거래단이기 때문에 100주씩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HTS나 이런 화면에는 한 주의 가격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거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9주, 28주 이게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냥 네. 40주면 40주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와 그 주식 거래 제도 이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인도네시아는 심플합니다. 상장 공개 기업이 되어 있는 상장 공개사 증권거래소 IDX가 하나가 있고요. 먼저 설명드렸듯이 2007년도에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증권거래소가 합병되면서 생겨난 그런 단일 증권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립일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거래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장이 있는데 금요일에는 시간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시간이 다른 이유는 이제 이슬람 기도 시간이 금요일 점심시간에 있기 때문에 앞뒤로 30분씩 더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 매매 단위가 100주기 때문에 100개씩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식을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그런 펀드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거나 다른 하나로는 직접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펀드들이 있는데요.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내부에 이제 있는 주식들을 어떤 것들을 담고 있나 좀 훑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담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로 좀 담고 있어서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ETF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신 있다, 나는 좀 공부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조금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국가를 면밀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국내 증권 그 회사들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HTS로 가능한 증권사들이 어디가 있나요? 베트남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수수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온라인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인데 사실 수수료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가 0.4%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최소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 수수료 이상의 그런 수수료를 좀 계산을 해보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0.4%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최소 수수료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면서 또 그 돈도 좀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수수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경험을 좀 소액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최소 수수료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게 하겠다 하면 뭐 100만 원을 구매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4개의 증권사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를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4개 회사에 또 계좌를 새롭게 개설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거래가 또 지원이 안 됩니다. 오프라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가능한 경우는 저 유선 전화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수료 또한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인기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펀드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베트남 펀드는 약 10개 이상이 나오고요.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펀드는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네, 달랑 2개밖에 없고 그 규모도 인도네시아는 펀드 하나당 한 100억 원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베트남은 그 규모가 가장 큰 게 1조가 넘는 수준의 펀드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는 사실 베트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증권 거래를 하고 있나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약간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높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베트남은 차트를 이용한 투자들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처럼 이렇게 하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도 뭐 5년에서 1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되게 두드러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가치 투자 시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의 몇 가지 종목을 가치 투자 기준으로 뽑아서 투자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몇 가지 종목을 뽑아서 투자를 해봤더니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치 투자했던 종목들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많이 보였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시장의 현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현지 탐방을 계속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서점에 들릅니다. 서점에 들리면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차티스트들의 책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워런 버핏이라던가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그 시장에서 네. 뭔가 거래가 단타 위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단타 위주의 거래들이 많으면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타 위주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던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이제 단타보다는 가치 투자의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가치 투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 가치 투자 사상이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나는 가치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이미 가치 투자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투자 사상이나 철학들을 많이 익혔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가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시장에 우리 한국인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때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서 개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가치 투자 사상으로 그 두 국가에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보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가치 투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적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나 과거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지금 저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현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그러세요? 원래 했고요. 그쪽 증권사에 근무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근무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쉬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증권과 인도네시아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증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였고요. 네. 마침 제가 그 전에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게 봐주시고 저를 불러주셨죠. 네. 그래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해서 네.
뭐 성공과 실패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성공 사례를 먼저 들어보죠. 네, 인도네시아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INKP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인데요. 아마 한국 분들은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예, 낯서네요. 인다키아시라는 회사 이름의 회사고요. 한국으로 보면은 그 제지 회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은 한국처럼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뭐 어떤 회사는 A4 용지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그런 박스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모든 제지 관련된 산업을 다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재계에서 내노라 하는 업계 1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나르마스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회사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탐방을 갔는데 저희가 탐방을 하고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네. 탐방을 다녀와서 그때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깍티슈를 봤는데 제가 잘 아는 시나르마스 랜드라는 그룹사 큰 규모의 회사에 로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이게 시나르마스의 계열사인 제지 회사구나. 당시에 한국에서도 제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착안해서 처음에 투자를 고려를 했고요. 실제 투자까지 연결된 이유는 당시에 그 PER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정말 낮았네요. 네, PBR도 1.6으로 정말 낮은 수준의 그런 수준이었고요. 1.6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0.6, 0.5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하면 향후에 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2,000루피아 때 투자를 시작을 그 주가가? 네, 주가가.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2만 루피아가 됐으니까 10배네요? 10배가 된 거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고 소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10배가 된 사례입니다. 네. 사람이 미래를 알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베트남에서의 투자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네. 베트남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렇게 늦게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시장이 인도네시아 시장보다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더 큰 투자 부적격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던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했던 것 중에 성공적으로 이제 수익을 낸 게 바로 MCH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 회사명은 이제 마산 컨슈머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알고 있는 마산그룹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산그룹은 알고 있는데 마산 컨슈머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마산 컨슈머가 대표적인 업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제 업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시장을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갔고 그 회사의 이제 수익률은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저희가 또 마침 탐방을 갔습니다. 탐방을 간 후에 업컴에서 이제 호치민 시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탐방을 갔더니 이제 증권 담당자, IR 담당자죠. 앞으로 2, 3년간 넘어갈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네. 그냥 매도했군요. 이제 원금은 매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수익이 난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자해서. 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네. 양 국가를 조금 다른 전략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소외되어 있던 산업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로 투자 성공 사례로 얘기했던 INKP도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제지 회사에서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평가돼 있다면 그런 종목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산업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어서 지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이 5개 기업을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거기서 그나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내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많은 펀드가 또 조성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 네. 막 사들여 가지고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저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그래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투자해서 이건 뭐 일부의 얘기죠. 네. 일부의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펀드로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베트남 증시가 2018년도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때 좀 손해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2017년도, 18년도에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펀드의 이제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 펀드에서 이제 함부로 업컴 시장의 종목을 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소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 공식 거래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그룹사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마산 그룹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빈 그룹에 쪽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펀드들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홀딩스에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홀딩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수익을 내려면 그런 펀드들이 주로 들어가는 홀딩스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 그런 자회사들이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펀드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대한 대응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종목, 그래서 많이 사들인 종목은 조금 그렇죠. 예, 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언뜻 네. 들어서 자,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기업 탐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기업 탐방을 개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에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듣고 하는 것들이?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탐방을 다녀온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어떤 회사에 근무할 때가 아니라 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개별적으로 갔을 때도 받아줬던 내용입니다. 영어로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탐방을 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종목을 골라내고 있고요. 네. 제가 기존에도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왔던 종목들의 이제 IR 그 컨택 포인트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10개 기업에 컨택을 하게 되면 2-3개 정도가 제 스케줄하고 맞고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2-3개 정도 기업 탐방을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일반 개인들이 하더라도 받아줍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언어의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분기별로 가는 탐방단에서 일반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가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투자를 이제 뭐 수년간 해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는 이제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엔 좀 실패한 사례라든지 뭐 독특한 뭐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의 투자 경험이 더 오래됐고 많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IR을 갔을 때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회사의 비리 활동이 정부에 감지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상장 주식 거래 맞습니다.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래 정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이유를 대겠죠. 조사 중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 그 거래가 중지된 게 풀리지 않고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돈이 그대로 묶여 있게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깨닫게 된 게 이 신흥 성장국,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에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변칙적인 리스크들은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놓고 10년, 20년 동안 그냥 쭉 가야 되겠다, 묻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을 확정 짓고 매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해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지표들이 흔들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매각을 해서 일부나마 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가치 투자에 따라오는 말은 또 뭐가 있냐면 장기 투자가 따라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되 그러면서 먼저 이 신흥성장국에 적용되는 가치 투자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치 투자는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이제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워렌 버핏의 예를 들자면 1달러, 달러는 사실 가격 변화가 없죠. 1달러를 40센트에 사는 걸 가치 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아직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기관은 사실 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샀는데 이 40센트짜리가 내가 산 40센트가 아니라 1달러가 됐거나 오히려 2달러가 돼버리면 그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그러한 개념 하에 가치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보유 기간을 네.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변동될 수 있는 게 가령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인다키앗, INKP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PBR이 0.5였는데 5가 된 겁니다. 그럼 사실 5가 된 PBR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미 5배가 됐을 때 이거 고평가가 됐다. 이상 현상이다라고 이미 감지를 했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만 루피아까지 10배가 되니까 이제는 매도할 때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1년이 됐지만 매도를 시작한 거고요. 근데 제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뭐 0.1, 0.2 정도의 PBR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20센트에 산 거죠. 1달러를.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 뭐 2, 3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4, 5, 6, 0.5, 0.6이죠.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1년을 보유하고도 더 보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타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단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거나 산업을 이 나라의 산업을 분석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죠. 보고 이제 뭐 공부를 하든 평가를 하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신흥 성장국, 이머징 국가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리포트가 풍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리포트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례 행사로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국 증권사들이. 네네, 한국 증권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담은 내용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를 잘 몰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는 깨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저 나라의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분석한 리포트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좀 있나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많이 있고요. 영문으로? 네,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언어,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그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각 기업에서 발간하는 애뉴얼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쿼터로 발간하는 분기별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기업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조금 다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영문 자료가 꽤 많이 잘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 벗어나면, 심지어는 VN30, 시가총액 30이나 뭐 52만 벗어나더라도 홈페이지조차도 베트남어로 돼 있고 네. 사업 보고서도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컨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이제 투자를 여러 곳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투자한 회사들에서는 그 리포트가 나오는 어떤 그런 규모의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리포트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었나요? 대부분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도 저희가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회사들도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할 때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그 기업 탐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 후에 그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투자를 할 때 네.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회사는 일단 배제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리스크가 네. 어떤 리스크가 맞습니다. 발생하는지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네. 딱 투자를 해놨는데 막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어쨌건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그렇죠.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폭을 좁히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투자 철학, 마인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습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과거에 이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례인데 미래만 보고 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유니콘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나긴 하나 실제 순이익은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도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한국이 아까 바이오주 말씀하셨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헬스케어에 대한 미래 시장 가치를 보고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상황인데
이런 신흥성장국에서는 일단 그러한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흥성장국의 리스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은 일단은 배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까지 투자도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좀 소외된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두면 외국인으로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현지 분들이 저희를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의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죠? 산업의 발전 단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장기 때는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 노동이라던가 잉여 노동이 많아지고 고급 요소와 단순 요소의 그런 성장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게 지금 베트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환점을 넘어서 구조조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급 요소의 경쟁력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제 저급 요소라 그러죠. 이제 노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요소들은 줄어들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게 인도네시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두 개 국가에 대한 투자 접근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괜찮은 기업, 투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베트남은 먼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상위라면 보통 몇 위 정도까지를 생각하세요? VN3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30.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VN30만 보게 되면 너무 종목이 적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저는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동산업이다라고 하면 부동산업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은 굉장히 빠르나 지표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게 되면 베트남 투자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유효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시가총액 상위보다는 저평가된 종목을 위주로 좀 찾아내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성숙기라고 조정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니까. 네. 조정기이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산업이 통폐합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1등 회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회사의 규모라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좀 스크리닝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가령 제가 제지회사를 보고 나서 그 산업을 스크리닝 했을 때 여러 제지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지산업 쪽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산업 트렌드까지 파악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런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아까 네. 우리 한국에서 리포트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정보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IDX,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IDX의 개별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라던가 각종 지표들, 그 다음에 간략한 사업 내용, 그리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또 들어가게 되면 연간 사업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분기별 보고서를 또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사실 증권거래소에서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증권거래소가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대로 아직 통폐합이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개별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상장 그 사업 보고서라던가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비에캐피탈이라는 증권사의 가장 좋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4개년치를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사실 정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그게 이제 모든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 유망한 네. 성장성이 있는 유망한 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이제 2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인구수가 1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수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소비재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2번째로는 금융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재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재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산업 구조조정기를 겪으면서 이제 완성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완성품에 들어가게 되는 중간재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또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산업 가운데서 혹시 네. 개인적으로 여기 이 기업 괜찮다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그런 만한 기업이 있나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평가된 기업,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라마라는 그런 회사가 제 눈에 좀 요즘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인도라마라는 회사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드는 회사고요. 석유화학 산업과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포롱 인더스트리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게 이제 폴리에스테르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업계 1위의 폴리에스테르 생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에서 중간재 역할을 하는 그런 원료로 쓰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30여 개국의 7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화학 글로벌 회사네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화학 소재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지금 모 회사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모 회사가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이 이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국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다라는 얘기는 금융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또 그런 방법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베트남도 있으신가요? 베트남은 제가 성공 사례로 설명을 드렸던 MCH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또 지표가 상대적으로 과거 지표 많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보다 저평가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이 지표가 과거에 저희가 투자를 시작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또 투자에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름이야 뭐 자주 들어봤지만 그 나라의 속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별의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체제에서 오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엄청나다. 아,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예측하기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공산국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로서 굉장히 2000년도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고 어떤 산업들이 성장하는지 봐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베트남도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초반에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기 훨씬 쉬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가령 공산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이 있어서 시장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저희는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의 말일 수도 있는데 이슬람 국가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정말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어떤 종교 그 문화 자체가 네. 뭔가 이런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는 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리스크 요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데모 시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패 방지법이라고 이제 포장은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안에 있는 면면을 좀 살펴보면 종교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얽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로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경기에도 사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서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도 실제로 그런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회사죠. 그 회사는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성장하는데 이바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슬람의 종교를 가졌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랄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랄한 종목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단어의 의미가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맞는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하랄한 것들은 이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다 하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회사들은 그런 사업 분야를 하는 회사들은 하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할랄한 회사들이죠. 이슬람 율법에 맞는 회사들을 모아서 샤리아 인덱스라는 인덱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리아 종목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회사는 우리 이슬람인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한 회사다라는 그런 네이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체에서요? 맞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증권시장이라는 게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초창기에 한주각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계몽 운동을 했듯이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증권거래소 자체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에 대한 강연과 이런 이슬람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좀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슬람인들까지 투자 인구로 유입이 많이 된다면 오히려 또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뭐 사전에 미리 투자를 해두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우리 김재욱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그 시장,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시장들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또 책을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을 좀 공부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